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태종실록 제31부 또 다른 용의 눈물 세자를 피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18년 5월 30일 세자가 개성에 가가지고 부왕이 태종한테 아주 실컷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 돌아온 후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어린 문제로 인해서 부왕에게 연이어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기를 반복하던 세자 이제 문득 억하심정이 밀려왔다는 거죠. 내 나이 25세,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여자 문제 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참아. 하고서 이제 여기서 혈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25세의 나이, 물론 먹을 만큼 먹었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아직 여전히 혈기 왕성한 나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세자 이제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 부왕에게 항의하는 장문의 글을 써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항의문이 자신을 결국 파멸로 몰아넣을 그 글이 될 줄은 아마 이때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일필휘지로 항의문을 작성한 세자 이제는 내시를 시켜가지고 개성에 머물고 있는 부왕에게 자신이 쓴 항의문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세자 이제가 쓴 항의문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죠.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두를 떼요. 아니, 아버지부터가 많은 후궁들을 드리고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세자인 나는 왜 어리라는 여인 한 사람조차 궁에 들이면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하의 영이었던 한고조 유방도 재물을 탐하고 주색을 즐겼지만 결국에는 대업을 이루지 않았냐. 반대로 모험생이라고 평가받았던 왕들이 나라를 망쳐먹은 사례도 있긴 있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꼭 여색을 탐한다고 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항변을 했다는 거죠. 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의 장인인 김한루는 그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인데 이거를 처벌하니 이거 아버지께서 너무 심하게 처벌하신 거 아니냐?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라는 뉘앙스로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그 항의문 볼게요.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드리는데 어찌 다 중하게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십니까? 가희를, 여기서 말하는 가희가 어리죠. 가희를 내보내고자 하시나 그가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 바깥에 내보내어 사람들과 서로 통하게 하면 성예가 아름답지 못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내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자는 이렇게 항변한 거죠. 어리를 쫓아내면은 얘가 가서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 그래서 그게 불쌍해서 내가 데리고 있었던 것 뿐이다. 그 뒤에 말이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지금에 이르도록 신의 여러 첩을 내보내어 곡성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 차니 어찌 스스로에게 반성하여 구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말인지 방구인지. 아니, 세자 이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이런저런 여자들을 이제 끌어들였잖아요. 그 여자들 다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쫓겨난 여자들이 사방에서 통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나라에 가득 찼는데 이거 다 아버지 잘못 아니냐? 라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제 주색과 비행에 빠진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자기한테 서운하게 한 것만 가지고서 물고 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태종이 정말 뚜껑이 열린 거죠. 이어서 보면요.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육대원과 병계량에게 내어 보이고 이 말은 모두 나를 욕하는 것이니 이른바 아버지가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내가 만약 부끄러움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 글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느냐. 모두 망연된 일을 가지고서 말을 하니 내가 변명하고자 한다 하였다. 여기서 태종의 억하심정이 정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병계량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세자가 나한테 보낸 이 편지를 보니까 전부 다 나를 갖다 비난하는 말인데 결국 한마디로 뭐냐면은 아빠는 도대체 뭘 잘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라는 뉘앙스인데 내가 정말 속이 터져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만약에 정말로
이 모든 일이 내 실수였고 세자가 잘못이 없다면은 내가 과연 너희들한테 편지를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겠냐. 근데 내가 이렇게 편지를 공개하는 것은 정말 오죽 내가 답답했으면은 부자 간의 이 싸움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공개를 하겠냐. 라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라는 거죠. 세자의 항의문 요지는 결국 그거예요. 아버지는 도대체 뭘 잘했길래 나를 야단치십니까?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까? 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태종. 다른 건 다 참아도 왕권에 대한 도전만큼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꼭 태종이 아니다 하더라도 원래 기본적인 권력자들의 생리이기도 해요. 태종은 세자 이제의 무리한 항의문을 읽으면서 한참 동안 분노를 삭혀야 했죠. 세자가 이거는 선을 너무 넘었어요. 자, 이제 태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 사실 태종이 그동안 이제 고민해왔던 건 이거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태종이 두 차례에 걸쳐서 왕제단을 일으켜가지고 이복 동생들을 제거하고 친형인 방간을 쓰러뜨린 다음에 차지하는 왕자잖아요. 그래서 태종도 사실은 이 과정을 즐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은 자신에 대해서 끝내야 하며 자신의 아들들은 절대적으로 화목한 우애를 갖춰야 된다라고 믿어왔던 태종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과 같은 비극의 전철을 자식들이 밟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계자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그런 가장 깔끔한 방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역시 장남이 세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잡음이 생기진 않고 자기 아들들은 자기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종은 세자 이제가 비록 얼마간의 비행을 저지르고 또 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끝까지 참고 또 참아왔던 거예요. 제 아무리 세자가 문제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장자 계승의 원칙을 어긴다면은 또 어떤 피바람이 불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일단 자신부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리에 따라서 장남이 왕위를 계승하고 다른 왕자들이 대궐 앞에 모여 살면서 서로 우애를 나누고 화목하게 왕실을 이루게 하는 것. 그러면서 오손도손 사는 것. 이것이 이제 태종이 꿈꾸던 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 자식들만큼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한낮 여름밤의 꿈으로 끝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뭐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결심이 산 태종은 몇몇 중신들을 불러가지고 세자 이제가 자신에게 올린 항의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을 묻는 거죠. 당연히 불경한 말들로 가득 찬 이 항의문을 본 중신들 또 이미 또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죠?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더라. 자, 그래서 이걸 읽어본 중신들은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태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자가 벌써부터 녀석에 빠져가지고 저리 막가파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세자한테 강력한 권력을 쥐어준다면은 과연 어떤 일을 벌일지 나는 너무 근심스럽다 라면서 본심을 털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폐세자를 시킬 의향이 있다라는 문을 이렇게 띄우게 되는데 태종의 마음이 폐세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이상 이미 이야기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조정에서 공론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온 조정이 합동으로 글을 올려가지고 세자를 폐해한다라고 주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 사관원만 세자에 대해서 좀 온건적인 옹호론을 펼쳤어요. 아직은 뭐 좀 어리시니까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반성하시면은 용서를 하시죠. 라고 이제 사관원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손절을 한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관서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태종은 백관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치니까 이미 1000명이 세자에게서 떠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백관의 주청을 받아들여서 세자를 폐하는 것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자를 공식적으로 폐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럼 세자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이거 세자 자리가 공석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다음번 세자를 뽑아야 되는데 폐세자 이제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자로 임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의정부 6조 3공신 3군 도 총재부 문무대속 각사 신료 등이 상언하였다. 이제 세자는 오로지 허물을 뉘우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원망하고 노여운 마음을 일으켜 오만하게 상서하여 그 사연이 패만하고 조금도 신자의 뜻이 없으니 즉 신하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라는 것도 좋게 봐줘야 부모 자식 관계지 알고 보면은 왕과 세자의 관계는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예요. 근데 신하된 도리가 저게 아니라 이거죠. 신 등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전율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상서합니다. 쉽게 말해서 폐쇄자가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항명이에요. 즉 불충죄라는 거죠. 어딜 감히 왕한테 신하된 도리로서 저 따위로 행동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태조의 초창한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종사만의 대계를 생각하여 대소신료의 소망을 굽어 따르시어 대의로서 결단하여 세자를 폐하여 외방으로 내치도록 허락하신다면 공도의 심이 다행하겠으며 종사의 심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폐쇄자를 하자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자 이제가 폐쇄자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뭐 주색을 밝혀서 비행을 저질러서 공부를 안 해서 그것도 이유는 되지만 그게 결정타는 아니에요. 진짜 결정타는 막판에 아버지한테 보냈던 항의문 그거였어요. 즉 비행 청소년인 것은 참아줄 수 있지만 오는 참아줄 수 없다. 세자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신하의 위치인데 감히 왕한테 기어오르는 것 불충, 항명 이거는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로 폐쇄자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롭게도 태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형제들 가운데서 세자를 임명하겠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단 손자들 가운데서 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태종의 본심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이었다는 거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미 이 시점에서는 다음번 세자 자리가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세자가 비행을 저지르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 패턴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태종이 생각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은 다들 아시는 충녕대군이에요. 충녕대군은 얼마나 야무딱져요. 그래서 항상 아마 태종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충녕이 첫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래서 어쨌든 태종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이거를 눈치를 챈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종의 심기 안보에 최선을 기울였던 인물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행보를 보여줬던 인물이었죠. 바로 박은. 박은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비가 폐쇄자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 아들이 보위를 잇는다면은 훗날 이거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죠? 이때 폐쇄자 동의했던 신하들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폐쇄자가 됐는데 그거 가만히 내비두겠습니까? 뭔가 복권 시도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먼 훗날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영조가 사도세자를 폐하고 정조를 올렸을 때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손인 정조가 왕위에 올라오면은 그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죠. 더군다나 권력 구도와 서열도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은 세손인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한테 왕위를 다시 넘겨주고 사도세자가 그때 나 폐쇄자 동의했던 놈들 다 나와봐 하고 피해 복수극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뒤탈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박은이 지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영의정 유정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실 게 아니라 어진 이를 골라서 세자로 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진이가 누구냐? 태종이 물어봐요. 도대체 그 어진이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유정현이 그거는 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가족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정하시죠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부 다 뜻이 통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진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충녕대군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원경왕후 민씨가 형을 폐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형제간의 환란을 자초하는 일 아니냐 하면서 눈물로 만류를 하는 바람에 아주 잠깐 동안 태종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중전에 눈물 때문에 잠깐 이제 태종의 마음이 흔들리긴 해요. 그러나 역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감정이 흔들릴 태종이 아니죠. 태종은 조정에서 내린 결정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태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효령대군은 착하긴 하지만 일처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세자 자리에 적합하진 않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어서 태종은 충녕대군이 학식이 높고 판단력이 좋고 또 행동과 예절이 반듯하고 또 술도 좀 어느 정도 먹을 줄 아는데 그렇게 또 과음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풍치도 그럴싸하고 그러니까 충녕대군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폐세자 선언과 새로운 세자 책봉을 마친 태종 한참을 목 놓아서 울었다라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동안 태종이 수도 없이 흘려왔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연기, 쇼맨십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아버지의 울음이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지하기를 태종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 쟤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나이가 5살이고 차자는 나이가 3살이니 나는 쟤의 아들로서 대신시키고자 한다. 장자가 유고하면 그 동생을 세워 후사로 삼을 것이니 왕세손이라 칭할 것인지 왕태손이라 칭할 것인지는 고제를 상고하여 의논해서 아뢰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세자 이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5살, 둘째가 3살이에요. 그래서 장손인 5살짜리 애한테 넘길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장손이 유고를 한다면은 3살짜리 동생한테 후사로 넘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손자 쪽으로 넘어간 게 조선이 개국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거 왕세손이라 할지 왕태손이라 할지 한번 역사를 참고해서 정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5살짜리 3살짜리한테 뭐는 왕위를 물려주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지 이거는 진짜.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 태종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는 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보면요. 박은이 말하기를 아비를 패하고 아들을 세우는 것이 고제에 있다면 옛 역사에 있다면은 가능합니다만 없다면은 어진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아버지를 패하고 아들을 올렸을 경우에 그거 좋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어진 사람을 고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어진 사람은 그분이죠. 자, 그러자 유정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정현 등이 신 등이 이른바 어진 사람을 고르자 하는 것도 또한 충녕대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여 논의가 이미 정해지자 임금이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메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종이 충녕대군을 마음에 두고서 충녕대군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정현이 여기서 이제 동의를 표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말했던 어진이도 바로 그 충녕대군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호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논이 정해지면서 폐세자가 결정이 나고 충녕대군이 세자 자리에 책봉이 될 것이 확정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심장한 구절이 이거죠. 임금이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메었다. 아버지로서 정말 슬펐던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그 태종도 역시 자녀들을 둔 한 집안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1418년 6월 3일 폐세자가 된 양녕대군은 경기도 광주로 보내지게 됩니다. 본래 신하들은 춘천으로 내보낼 것을 건의했어요. 하지만 원경호 민씨가 이번에도 눈물로 호소하면서 양녕대군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살게 해가지고 소식이나 좀 자주 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태종도 마음이 흔들려서 일단 광주 정도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성녕대군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태종 또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경호 민씨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폐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담담하게 양녕대군은 궁을 나섰대요. 그러다가 광나루에서 배를 탄 후에야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바로 광나루인데 이 광나루가 옛날부터 굉장히 교통에 중요한 요지였어요. 삼국시대 백제가 처음에 수도를 자리 잡았던 하북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아차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남 위례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로 이제 추정되는 지역이 풍납토성, 몽천토성이 있는 그 지역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광진구하고 송파구가 한강을 두고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아마 백제를 건국했던 원조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아차산성의 도읍을 정했다가 강남 쪽으로 몽촌토성 쪽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이 광나루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겠죠. 그 이후로도 남방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거치는 필수 코스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 광나루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갈 거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되는 곳이죠. 물론 현대에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다리가 건설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루터러스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어요. 뭐 기껏해야 보트 정도만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나 여전히 여기가 지금도 교통의 요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마 양녕대군이 여기서 배를 타고서 남쪽으로 건너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양녕대군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서 떠나면서 한탄을 하죠. 내가 언제 다시 한양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럴 날이 오기는 올까? 하지만 양녕대군이 걱정해야 될 것은 한양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폐쇄자가 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했는가 별로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왕인 태종은 뭐라고 이제 약속을 하냐면은 회양군 이방간의 예를 거론을 합니다. 네 삼촌도 끝까지 천수를 누리고 가지 않았냐? 걱정하지 마라 하고서 양녕대군을 안심을 시켰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왕과의 약속일 뿐이지 동생인 충녕대군과의 약속은 또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녕대군은 흥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하게 항의문 한번 썼다가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으니 이 또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업자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양녕대군은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일단 역사의 한켠으로 퇴장을 하게 되고요. 충녕대군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중앙무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과연 충녕대군은 순조롭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